네, 이 판결 허주연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봅니다. 먼저 법원이 제조사의 손을 들어줬는데 그렇게 판단한 이유는 뭔지 좀 더 자세히 볼까요? 페달 오조작 가능성이 높다라고 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현행 제조물 책임법에 따르면요, 원고 측, 그러니까 소비자 측에서 정상적인 사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차량의 결함으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했다. 이걸 입증을 해야 되는 입증 책임을 기본적으로 부담합니다. 그런데 재판부에 제출된 기록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실험 영상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재판부에서는 브레이크 등의 점등이 되지 않아서 브레이크를 밟았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고, 특히 EDR 기록이라고 하죠. 사고 기록 장치. 이 기록이 사고 나기 5초 전에 어떤 그 차량의 변화를 기록하는 장치인데, 여기서 사고가 나기 5초 전에 운전자인 할머니가 풀악셀을 밟았다라고 기록이 됐고, 이걸 근거로 국과수에서는 페달 오조작 가능성이 높다는 감정 소견을 보냈거든요. 여기에 대한 신빙성을 높게 봐서 정상적인 사용임에도 불구하고 차량의 결함으로 인해서 사고가 났다는 걸 입증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라고 봐서 원고 측 주장을 기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사고가 난 지는 이제 2년도 넘었는데 그간에 정말 법정 공방이 치열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사연 자체도 안타까웠지만 여러 가지 새로운 시도들이 있던 재판이었기 때문에 이제까지 단 한 번도 인정이 되지 않았던 민사상 이 급발진 의심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용이 되는 것인가, 여기에 굉장히 관심이 많이 모였었어요. 네. 실제로 사고가 났던 도로에서 재현 시험을 한다라든가 전자제어장치 전문가를 처음으로 법정에 불러서 증언을 듣는다라든가 블랙박스 영상의 음성 분석까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결과로 유족 측에서 주장하는 내용들은 모두 다 인정이 되지 않았고, 오히려 제조차 측에서 제시한 실험 영상이라든가 블랙박스 음성에 대한 어떤 기업 변속이 있었다는 내용에 대한 국과수의 분석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훨씬 더 신빙성이 있다고 봐서 결국에는 원고 측이 1심에서는 패소한 상황입니다. 네, 1심 판결에 유족 측은 강하게 반발했죠. 방금 영상 보신 것처럼 끝까지 싸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으로 봐서는 항소심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계속해서 다툴 것이라는 예상이 드는데요. 특히 지금 국과수의 가장 분석의 가장 유력한 근거로 쓰이는 게 바로 EDR 기록 장치 분석 내용입니다. 그런데 네. 일각에서는 EDR 기록 장치 자체의 한계라든가 신빙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비자 측에서는 EDR 기록 장치의 신빙성을 깨는 주장을 하게 되거든요. 이 유족 측도 마찬가지의 주장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 특히 이 연세 고령의 할머니가 그렇게 차가 날아가는 것 같은 이런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풀악셀을 밟고 있었다. 30초 동안 밟고 있었다는 게 말이 되지 않는다. 특히 마지막 5초 동안 가속된 게 110km에서 시속 116km로 불과 6km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는데, 전문 감정인이 법정에 나와서는 이 정도로 풀악셀을 밟았다면 116km가 아니라 130km가 넘게 훨씬 더 변화폭이 커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거든요. 이런 부분들과 브레이크 등이 오류로 인해서 들어오지 않았을 가능성, 이런 것들을 위주로 항소심에서 다툴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앞서 말씀하셨지만 이런 급발진 의심 사고가 있을 때 이 결함 원인을 입증할 책임은 사실 오롯이 소비자가 짊어져야 됩니다. 문제라는 지적이 많았는데 이번에도 그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제조물 책임법상의 이 입증 책임을 사측으로 돌려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 이번 원고 측에서도 제조물 책임법을 개정해야 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용을 하는데 결함이 있었다는 걸 소비자가 입증을 해야 되는데, 네. 이런 급발진 의심 사고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인 사용을 입증하는 것부터가 난제입니다. 왜냐하면 사후에 내가 사고 당시에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다라는 것을 일반인 입장에서는 입증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입증 책임을 전환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만약에 이걸 섣불리 입증 책임을 전환했다가는 자신의 과실로 사고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모두 급발진이다라고 주장하면서 그게 아닌 것을 사측에서 입증해봐라, 이렇게 나오는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페달 블랙박스를 도입하는 것이 지금의 어떤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짚어볼 판결이 있습니다. 이 웹툰 작가인 주호민 씨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의 항소심 선고입니다.
2심에서 1심 판결이 뒤집혔죠. 그렇습니다. 1심에서는 교사가 아동학대를 한 것이 맞다라고 봐서 벌금형의 선고 유예 판결이 났었는데 2심에서는 무죄로 뒤집힌 겁니다. 이게 2022년 9월에요. 용인의 한 특수학급에서 수업 중이던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는 9살 주모군을 특수교사가 학대를 했다. 이런 혐의가 제기가 됐었던 건데요. 네. 학대 의심 정황을 느낀 모친이 아이의 외투 속에 녹음기를 넣어서 이 교사가 아이에게 정서적 학대로 여겨질 수 있는 어떤 언행을 하는 것을 녹음을 해서 이게 증거로 제출이 됐고 1심에서는 이 부분이 인정이 돼서 유죄로 판단됐던 사건인데 이번에 결과가 완전히 뒤집힌 겁니다. 그러면 결과가 뒤집힌 이유는 뭔가요? 이게 큰 쟁점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게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 녹음 파일의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있느냐 이게 쟁점이었는데요. 네. 더 중요한 쟁점은 증거 능력 문제였습니다. 1심에서는요. 우리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않은 제3자의 대화를 녹음할 수가 없고 이거는 재판의 증거로 쓸 수 없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대화 내용 녹음 자체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의 대화는 맞다고 봤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형법상 정당행위였다. 특히 자기 표현력이 부족한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앓는 아이의 어머니로서는 이 방법밖에 없었을 것이기 때문에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깨진다라고 봐서 이 파일의 증거 능력을 인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2심에서는 다시 원칙으로 돌아가서 형사 법정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의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가 없고 굉장히 보수적으로 증거 능력을 엄격하게 판단해야 된다는 원칙으로 돌아가서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돼서 녹음된 증거는 인정할 수가 없다라고 봐서 무죄가 선고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양측은 어떤 입장을 밝혔나요? 주호민 씨 측에서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라고 말하면서도 굉장히 가슴 아프다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특수교사 측에서는 환영하는 분위기였습니다. 특히 교육 현장에서 언제 녹음당할지 모른다는 어떤 두려움을 안고 아이를 지도하는 것에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했던 교사들이 굉장히 반기는 목소리를 냈는데요. 네. 일단 이게 뭐 상고가 될 것으로 보이지만 상고는 주호민 씨 측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 측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는 것인데 최근에 나온 대법원 판례에서 굉장히 유사한 사례에서 이 녹음 파일의 증거 능력을 인정을 하지 않은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상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 증거 능력이 다시 인정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 있어서 일단 상고 결과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다른 판결 하나만 끝으로 더 보겠습니다. 경북 포항 지진과 관련해서 국가가 포항 시민들에게 손해배상을 할 필요가 없다는 2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1심과 또 완전히 반대되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2017년과 18년에 포항에 굉장히 큰 지진이 2번 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원인을 조사해봤더니 천재지변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정부에서 진행하던 이 지열 발전 연구 사업이 있었고 그 과정 중에서 굉장히 강한 압력으로 바위 사이에 물을 집어넣는 수리 자극 행위가 있었는데 이게 원인이 돼서 지진이 발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항 시민들이 이거는 정부의 잘못이 아니냐, 정부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것이다라고 해서 국가 배상 청구를 했는데 1심에서는 한 명당 200~300만 원의 위자료가 인정이 됐어요. 이게 포항 시민 거의 전부 90% 이상이 소송인단의 여러 가지 방식으로 관련이 되어 있는데 그럼 배상액이 1조가 넘어간다는 엄청난 결과로 이어질 수가 있었는데 2심에서는 이게 그 원인은 맞기는 하지만 이 정부 관계자들이 부지를 선정할 때 혹은 수리 자극을 줄 때 그 밑에 지진으로 연결될 수 있는 단층이 있는지를 물리적으로 확인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과실이 없었다라고 본 겁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더라도 지진을 예측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거는 과실로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라고 판단이 났는데 이것도 지금 주민들이 상고할 태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결과 지켜봐야겠습니다. 좀 지켜봐야 되겠군요. 허주연 변호사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